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아이가 숨지게 할 위험에 뒀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처벌이 약간 경미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버렸는데 아이가 숨지지 않아서 미수범이 됐다.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의도가 굉장히 좋지 않고 아이가 사망을 하면 처벌을 세게 하고 사망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약하게 한다. 그러면 같은 행동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래서 법 개정에 법무부가 나서겠다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뭐 재벌 뭐 총재들이 뭐 배임이나 이런 네. 횡령 이슈로 재판을 받을 때 3호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3호 법칙이 뭐냐면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라는데 네.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집행유예로는 5가 집행유예도 5년 이상을 더 집행유예 7년 이렇게는 못 해주거든요. 네. 실형도 3년 이상을 선고할 형이라면은 집행유예 자체를 못 아예 안 선고합니다.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아이가 사망을 잃었을 때,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해 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7년 이상의 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상당히 우리는 법정형이 높다라고 평가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가 50년까지 가능한 거니까. 네. 그리고 7년은요. 집행유예 형이 원천적으로 안 돼요.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한번 감경을 해주잖아요. 이게 네. 절반 감경을 해주는 개념인데 네. 3년 6월이잖아요. 예. 3년 6월은 3년을 넘잖아요. 네. 집행유예는 최대 3년까지 선고할 때 형을 유예하는 게 가능한데 3년 6월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아동학대 살해는 문제가 없어요. 집행유예 형 자체 선고가 안 되니까. 네. 문제는 미수인 경우입니다. 미수. 예, 왜냐면요. 최근에 20대 여성이요. 강원도 고성의 숲에서 아들을 버렸어요. 이 아이가 생후 3일 된 아이였어요. 미혼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아이였어요.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숲에 버리고 아이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가까스로 영하의 날씨였는데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는데 네. 미수에 그쳤다고 법적으로는 보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는 모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살인 미수. 이런 경우는 많이 듣잖아요. 네. 이거는 살인죄가 규정돼 있고 5년 이상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한다라는 이 개별 조항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미수는 원래는 처벌 안 하는 원천적으로 거예요. 못해요. 이를테면 명예훼손 미수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모욕 미수. 그렇잖아요. 네. 공갈 미수는 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죄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살해는 일반 성인을 살해한 경우보다 더 법정형을 높여놨잖아요. 7년 이상으로. 네. 일반 살인은 5년 이상인데. 네. 그런데 아동학대 살인 미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살인 미수죄로 준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법령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5년 이상이에요. 살인 미수는. 네. 살인은. 예. 그럼 미수는 또 감경을 해주면 2년 6월을 감경을 해준다라고 네. 하면 3년 미치잖아요. 네. 그럼 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잖아요. 초범이다, 반성한다, 뉘우친다, 합의됐다, 뭐 여러 이유로요. 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원이 이 여성이 처한 사정을 헤아려서 집행유예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법정형 자체가 아예 집행유예도 상당히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원천 차단을 하겠다. 라는 그러니까 거죠. 7년 이상형 뭐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따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추운 날 아무 저항 능력이 없고 본인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버렸는데 그걸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거니까 그게 과연 옳은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을 실제로 받아보면요.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실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벌금형이 더 낮은데 가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판사님이 아예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겠습니까? 벌금형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벌금형이 더 낮은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고받는데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노역장 유치를 하거든요. 네.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을 한달치 네. 해서 그럼 사실상 노역을 사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불이익하죠. 네. 회사도 못 가고 생업도 지장을 받으니까. 그럼 판사님 저 그냥 센 처벌이라도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벌금형의 유예 제도도 비교적 근래에 도입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선고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철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엇이 우선인가는 판사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뉴스는 법이다. 오늘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본다는 드라마 유괴의 날이 내일 종영을 하는데요. 마음이 약한 초짜 유괴범이랑 소녀의 특별한 공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윤계상 씨 연기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역할에 딱 어울리는. 근데 제가 중간에 짤을 봤는데 이게 네. 분명히 유괴범인데 반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반찬 투정을 해요. 유괴를 당한 어린이인데 그러니까 먹어봐. 안 먹으니까 다시 가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먹을 거를 주는. 입맛에 맞춰서.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린이를 유괴하고 과거에는 금품을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유괴 사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잣집 어린이들한테 옷을 일부러 비싼 옷을 안 입히고 네. 혹시나 네. 누가 꿰어갈까 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져서 그런 좀 건가요?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린이였을 때도 뉴스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좀 빈도수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네. 제가 단순히 어린아이여서 관심을 갖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네. 합니다. 이 집이 뭐 물침대를 썼다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예. 보도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아니지만 여러 보도 내용 중에 대단히 뭐 부유하고 집 잘 아버지가 산다. 뭐를 하고 집에는 물침대가 있어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물침대가 뭐지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부유함의 상징처럼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보도도 지금은 어떤 범행 수법이나 어떤 피해자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데 일단 아직도 그렇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모를까요?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죠. 뭐 정말 납치를 하고 네. 저희 청소년기에는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도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됐었거든요. 예, 그 승합차가 와가지고 예. 사람을 그냥 실어서 가버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길 가는데 좀 어둑어둑하거나 인적이 드물면 그냥 여성을 납치를 힘으로, 해가지고 예 어디 팔아넘기고 무슨 티켓 다방으로 갔다 뭐 예.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범죄 양상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더 교묘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에 유행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이제 꼬마 아이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사탕을 줄 거야. 사탕을 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자.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안 돼요. 뭐 이런 걸 시키는데 강아지는 아이들이 그 강아지는 보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게 네. 실제로 한 실험 같은 거 몰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이 샐러드라는 사람이요. 요거네요. 예,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인데요. 네. 이 아이들의 부모한테 일단 허락은 받았어요. 아이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보겠다. 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따라가지 말라는 교육을 매일매일 같이 받았던 아이들이라고 네. 해요. 그런데 사탕 줄게. 뭐 우리 아무개야 가방에 적힌 이름 보고 뭐 유인한다 이런 보도들은 네. 많았잖아요. 지금 엄마 놀라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강아지를 데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엽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쓰다듬습니다. 그러면 네. 이 강아지 귀엽지? 그러면 우리 아저씨 집에 가서 한번 강아지 더 귀여운 아이들도 있는데 한번 보러 같이 가지 않을래? 거의 엄마들 놀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어머. 아이들이요. 같이 갑니다. 이 전혀 모르는 경계심이 남성을 따라가요. 강아지가 귀엽다는 이유로. 여기에 여러 댓글들이 붙습니다. 일단 진짜
진짜 생각보다 쉽게 아이들이 따라가는구나.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을 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싫어요 그래요. 사탕 같은 걸로 네, 유인할 네. 때도 싫어요 그러는데 한 3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웃을 일 아닌데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아이의 가시권이 아닌 범위에서 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강아지에 이렇게 아이들이 유인 당하니까 햄스터만 보여줘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도 아, 충분히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귀여운 동물들 아이들 진짜 좋아해서 저희 꼬마도 손잡고 가다가 강아지 지나가잖아요. 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길거리에 고양이만 있어도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걔랑 아이들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너무 이러는데. 좋아하죠, 동물들. 예. 그런데 그걸로 유인책을 삼으면 사실 별 손쓸 방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 카메라였던 셈입니다. 이게 2015년도인데 지금이면 그럼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죠. 네. 그 의외로 아이들을 막 교육하면 안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인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또 마음이 한 군데 약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그 조금 줄었던 게 휴대전화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들이 애들 동선을 다 알잖아요. 휴대전화,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학원만 들어가도 다 태그하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이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게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SNS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약취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었던 그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일면식도 없어요. 이 성인과 이 어린 여자 아이는요. 예. SNS 이른바 친구였던 겁니다. SNS 친구에서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사라졌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던 기억이 그랬죠. 나요. 왜냐하면 뭐 놀이공원이니까 그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자 아이가요. 그러니까 없어지려면 그 순식간이라. 그것도 11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애기도 순식간에. 아니고 그죠? 네. 네. 얘 동선을 막 봤더니 이 사람은 춘천에 사는 여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네. 그런데 발견이 충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충북 충주. 어떻게 갔어요 거기를? 얘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그런 동선 같은 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얘는 연고지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40대 남성, SNS 친구. 그래서 이 남성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뭐 성범죄나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우리나라 법에 가출 청소년을 본인의 그냥 뭐 내가 관리해 줄게, 내가 좀 부모한테 돌아가기 전까지 너 마음이 뭐 안 풀렸으면 내가 데리고 있어 줄게라고 하는 건 범죄입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아 무조건. 무조건 신고해야 예. 돼요. 이 남성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북 충주에 본인 이제 자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여자 아이와 지냈던 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경찰이 급습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요. 제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 SNS 친구 맞아요. 라고 했는데 감금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여러 혐의 중에 감금이 있는데 감금은 이제 자유의지를 저해하는 겁니다. 이제 못 나가게 하는 못 거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발로 걸어왔어도 저 나갈래요 하는데 안 돼라고 하면 감금죄. 무조건 해당되는 해당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꼭 방실, 그러니까 어떤 주거 형태의 공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도 당연히 돼요. 아, 차 안에도 못 나가게 하면 감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 연인 관계였다 해서 내 차에 막 강제로 태우고 막 못 내리잖아요. 운행을 계속하면 이거 감금죄에 해당하거든요. 아, 그럼 신고해도 돼요? 이제 전 그건- 남자친구여도? 예, 예.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닷새 동안이나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인을 했나 수사를 해봤더니 친하게 지내자. 넌 뭐 괜찮은 아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루밍이라고까지 표현할 단계인지는 좀 의문이지만 이 남성이 또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2 케이스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1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왜 과연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 우리가 새로 보는 유형인 거죠. 유괴는 유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취 유인인데, 그러니까 약취는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협박으로. 폭행 협박. 막 너 힘으로 안 그렇게. 따라가면 너네 엄마 어디 있는데 너네 엄마 큰일 나. 너가 지금 가야 돼.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약취예요. 약취, 협박해가지고. 약취 유인. 약취 유인은 차고에 빠뜨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 강아지 있어.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아니면 엄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너 데려오래라고 해서 하는 경우 이제 약취와 유인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거는 직접 대면을 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말로 한다든가 그렇죠. 얼굴은 때린다든가. 봐야죠. 예. 예. 근데 여기서는 SNS로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미성년자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뭐 꾸중 듣고 공부하라 잔소리 듣고 하는데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나? 라는 부분에 마음을 탁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나 배경을 전혀 모른 채로 지방행을 감행한 거잖아요. 아니 어디 충청도까지 갔냐고요. 춘천산 아가씨가.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학생으로서는 진짜. 예. 그것도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괴라는 게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신종수법 SNS가 이렇게 악용이 되기도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따라갔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도요. SNS에서 DM 주고받고 얘기 잘 통하는 것 같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거기에 올라온 정보만 믿고 덜렁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린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른도 혹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니까 외로운 어른들이 정말 조금 예. 잘해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략한 사기 사건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잖아요. 좀 시간도 많이 네. 남으시고 심심하고 이러면 어르신 정말 예우해드리고 하면서 정말 싸구려 물건을 고가에 매수하게 맞아요. 한다든지. 예. 그게 이제 사실 심리도 이용한다고 보는데 아이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죠. 다 성숙하지가 못했으니까요. 예. 그럼 법률 용어로 유괴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취는 협박하는 거, 말 그대로 유인은 있습니다. 꼬시는 거, 유혹하는 거. 네. 이 모든 행위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면이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보통 약취 그죠? 유인을 그렇게 하고 아마 이 50대 남성 아까 충주에 살고 네. 있다는 그 남성에 대해서도 약취 유인 이것도 그렇다고 약취 유인이 아니라고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죄로 의율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범인들이 딱 잡히고 나면 항변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동의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뭐 중학생이 이 만남에 동의했다. 본인도 동의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혹해서 꿰어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건데 동의했다 그러면 유인이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하면 재판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판사가 봤을 때는요. 이게 유인이라는 게 최근에도 정말 각종 그 수원 등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흰 그 SUV를 타고 다니면서 흰 SUV? 여성들을 공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물건 좀 힘들게 하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와달라는 걸 빌미로 아이를 자기의 거주지로 데려와서는 성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진짜 물건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진짜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의. 그렇죠. 물건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미끼를 던진 거를 물었다는 이유로 너 동의했잖아. 너 자발적으로. 내 뜻에 따른 건 너의 선택이었잖아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도와주는 줄로만 알고 호의를 베푼 사람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심지어 자백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고 범죄를 다투더라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뭔가 뭐 증인으로 불러서 상당히 날카롭게 증인 신문을 하는 거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저한다는 게 전략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재판에 공판에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특히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아이가 먼저 뭐 도와준다라고 한 건데요. 아니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네. 피해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그럴 수 수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반성의 보여지는 기미가 거죠. 없구만. 그렇게 보는 이렇게 거죠. 판단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괴가 부모님도 해당이 돼요? 보호자나? 그런 경우가 있죠. 에? 실제로 송사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 중인 경우. 사실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이혼을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좀 가슴 아픈 단어긴 한데 사건 본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그냥 제거되고요. 사건 본인. 서면에서 사건 본인, 이 사건의 본인이라고 돼요. 당사자는 부모인 거죠. 친권자를 누가 할지, 양육권자를 누가 할지. 왜냐하면 이게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게 다 법적인 계산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각양각색의 사례들을 보는데요. 부모 모두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의 부모가 봤을 때 아이를 안 보겠다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있어요. 저도 네.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면접교섭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본인, 미성년자인 아이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마련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면 뭐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권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리 행사를 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더 아이를 보겠다라고 하면 좋지만 아이의 복리, 양육 환경에는 좋지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자, 주 양육자를 누구로 보통은 엄마로 많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네. 아빠보다는 아이를 이혼 소송을 하게 양육하는 되면. 데는 도움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능력이 없으면 그마저도 이제 어렵다고는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게 귀책 사유가 부정행위 등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남편보다 좀 처지는 경우에는 아빠한테 주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나서 양측의 귀책을 좀 저울질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주 원래 양육자였던 엄마한테 하는데 아이를 동의받지 않고 데려가요. 그거는 법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부, 친모라고 하더라도요. 허용되는 범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성년자 약취인, 이른바 유괴의 틀거리 안에 이 행위가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면접 교섭권이 없는 날, 약속하지 않은 날 그렇죠. 아이를 말없이 그냥 데리고 갔다. 그러면 충분히 그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그거는 상대의 배우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이고. 그렇죠? 네. 심지어는요. 면접 교섭을 했어. 아이를 정당하게 데려온 거죠. 이게 네. 다 이게 나오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뭐 한 번, 한 네. 달에 보통 이제 두 두 번, 번 방학 정도? 때는 뭐 일주일을 같이 지내도 된다. 되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네. 데려왔어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거 약취인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강금죄도 제 발로 들어와도 못 나가게 하면 강금죄 되듯이 비슷한 논리입니다. 아이들 그 가운데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요. 예전에 이제 어린 유괴 사건 중에서 영화화됐던 그놈 목소리의 모티프가 됐던 이형호 군 유괴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협박 전화를 네, 네. 40일 넘게 했었던 사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잡히지 않았죠. 아직도 못 잡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시효도 지나서 영구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91년도 사건이에요. 1월 네. 29일. 저녁 6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지막 흔적은 그러니까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모습이 마지막 포착된 장면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후 3월 13일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한 2달 정도 지난 이후였어요. 32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살았으면 그 당시에 3학년이었기 때문에 40대 장년이 됐을 나이예요. 그러네요. 부모님은 정말 너무나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을 텐데 네. 사라진 날 밤 11시에 그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다들 기다리고 있을 전화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형호 데리고 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예. 이 아이가 옆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흔적인 거죠. 이틀 뒤에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돈 7천만 원 마련해라. 그 당시 7천만 원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네, 그리고 카폰이 달린 자동차도 준비해달라라고 네. 지시를 합니다. 44일 동안 무려 60차례 넘게 전화가 걸려와요. 네. 그래서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그 영화에는 실제 이 범인의 음성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저는 정말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심경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이 신고했을 게 제일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전화해서는 이럽니다. 예, 저 여기 서초경찰서 저 아무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줘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을 가장해서 옆에 경찰이 실제로 있는지 엄지 확인한 거네요. 예. 그리고 아마 압구정동이면 강남경찰서 관할일 텐데 네. 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치밀하게 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지만 범인을 못 잡았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이고
그 다음에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44일 동안이나 60번이나 전화를 했으면 맞아요. 녹음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음성 테이프가 배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공개 수사로 바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 유일한 단서예요. 그 목소리가. 음성, 그 예. 놈의 목소리. 예. 그래서 일단 30대 전후 남성으로 추정이 된다. 서울 경기권의 말투를 쓴다. 이랬지만 서울 경기권 말투를 쓰는 30대 남성이 얼마나 너무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테이프, 이건 목소리라는 건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는 사람은. 네. 1000개를 테이프 형태로, 그때 90년대 초반이니까 네. 뭐 CD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예. 테이프였던 거예요. 정말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전국에 배포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이거 시효도 2006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이영호 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그래서 잡았어요. 네, 근데 이 네, 목소리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죠. 사진, 영상, 음성, 이게 진정 성립 여부가 항상 문제돼요. 진정 성립이라 함은 문서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이현경 아나운서랑 저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진정 성립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야? 이거 도장 찍은 거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이를테면 영상. 영상 속에 나오는 건 이거 나 아닌데 뭐 우리 이를테면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화면에서 봤는데 본인 아니라고. 예. 우린 다 똑같이 그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녹음도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진정 성립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법정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줬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죠. 성문 분석을 해야죠. 성분 분석에. 네, 성문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음성 감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인지 여부를 감정의 대상으로 이걸 검증을 다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적 조회, 필적 감정하는 그런 것도 거랑 비슷하죠. 똑같이 성문 감정을 네, 하는군요. 네, 네. 목소리에도 사실 지문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1997년에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28살 만삭의 임신부가 소녀한테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였던 아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8살이었네요, 그때? 예, 이건 97년도 그리고 전현주 이 사건의 범인은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실제로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아니,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아이가 서초구 잠원동 그 육화 지금은 이제 백화점 됐는데 네. 그 앞에서 영어 학원 갔다 오다가 붙잡힌 거예요. 이 예. 아이가 당시 8살 여자 아이였는데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초롱초롱 빛나리 어떤 아줌마랑 가던데요? 라고 한 거예요. 가족들이 직감한 거죠. 우리 유괴구나. 아이 유괴됐구나라고 하고 바로 이 강력계 형사들이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네. 유괴범 전화가 불과 사건 3시간 만에 아이가 없어진 지 3시간 만에 걸려와요. 나린의 집이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잘 있다라고 하고 목소리라도 들려달라는 부모의 요청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4시경에 또다시 전화가 오는데요. 네. 내가 애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명동역 몇 번 출구로 나오면 무슨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에 몇 층으로 와라. 정확히 8층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준비해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신자 추적장치 붙이고 지금 경찰이 그 현장으로 갑니다. 일단 다 봉쇄를 해요. 그 8층 건물을 그렇죠. 나갈 수 없도록. 그랬는데 카페였어요. 가보니까 손님이 13명이 있었습니다. 못 나가게 하고 하나하나 불신 검문을 하는 거죠. 지금 아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전현주. 왜 못 잡았어요? 만삭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사람 범죄자 취급하냐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임산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형사분들도. 뭔가 예외로 우리가 배려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큰 소리를 치고 그 동행인들도 지금 뭐 하는 거냐, 경찰이면 다냐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세요. 그 뒤로 줄행랑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실종 14일째 신림동 여관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나리 양은 동작구에 있는 한 극장 지하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임산부가. 근데 납치당하고 얼마 안 돼서 살해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렇죠. 이런 못된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못 들려줬다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네요. 아마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후에 6시간 안에 살해했을 거라는 게 부검의들의 소견인데요.
왜냐하면 이 위장이 다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음식 섭취를 한 내 이력이 안 아무것도 남아 있다는 먹였구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도 그 드라마에서 네. 뭐 안 먹겠다 하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울었다가 그렇죠. 떼를 썼다가 배고프다가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또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사실 사건 직후에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까 한 극장의 창고에서 네. 발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만삭이었는데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년극을 하는데 결혼할 때 양가의 반대가 좀 심했대요. 아마 이 여성의 집안에서 반대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극하고 배고픈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겠죠. 2년극 하나를 무대에 올렸는데 좀 참패를 했다라고 해요. 흥행에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마 친정에 손을 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해서인지.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발견된, 그러니까 시신, 그러니까 범행을 단행한 곳이 남편이 운영했던 극단, 그 연극 장소였던 거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 여성이 또 나중에는 법원에서 나 만삭이었다. 이런 부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기 엄마가 심지어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인형극을 하는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뱃속에 넣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는 앞에서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 이건 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본인은 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지만 해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 그 당시에도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해요. 그 죄질이 너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여러 사정 중에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출산을 한 점, 네. 그리고 범행을 아주 애초부터 막 모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설시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아이를 유인했으면요. 그렇죠. 본인의 아이의 출산이 하나의 선처가 되는 방향으로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분위기는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했고 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내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 항변을 선처의 사유로 기재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잡힐 거가 겁이 났으면 아이를 빨리 풀어주면 그렇죠. 형이 감경이 되고 사실 유괴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을 텐데 아이를 살해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 어린이를 그렇죠. 유괴하는 행위가. 근데 요즘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 이것도 걱정이에요. 굉장히 걱정이죠. 네. 성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요. 아유. 왜냐하면 네. 재작년 12월에 20대 남성 2명이요. 20대면 본인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네. SNS를 통해서 13살 여성 아이를 유인합니다. 그 오피스텔 본인들이 네. 이제 거주하는 11시간 동안 감금하고요. 성폭행했어요. 네. 둘이서. 그러면서 잡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13세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아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해요. 무조건 너무 처벌. 어리니까요. 네.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 나이를 조금 지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거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한 게 약간 다소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변명이었죠. 이게 신종 유괴 방법이다. 언론에서 진단을 하는데 과거에는 진짜 7천만 원 갖고 와라. 명동역 남대문 방향으로 2천 마련해 와라. 네. 뭐 카폰이 달린 차를 나한테 달라.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좀 막무가내식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최소한.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그냥 즉각적인 범죄의 이득을 얻는 거죠. 돈은 아이를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줘야 되니까. 이 아이 자체를 착취하면 되잖아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거고요.
또 장기 밀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좀 여론도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또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변호사님, 유괴하는 거랑 납치하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걸 유괴라고 하고요. 납치라는 건 좀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네. 쓰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유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통용되는 나쁜 표현이라고 거잖아요. 보시면 예.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납치 가해자 성비를 보면요. 남녀로 봤을 때 남성이 좀 많긴 합니다. 75.9% 88명이었고 여성 범죄자는 이제 24명. 피해자는 남녀 중에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60.9%, 남자아이가 39.1%. 그러니까 더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의 가담자로 주도하는 건 남성. 피해는 또 여성 그리고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보는 비율이 수치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유괴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힘없는 아이들을 유괴해서 자신의 힘으로 뭐 자기의 물리적인 폭력으로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삼는 건데 이거 처벌을 아주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특히 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 거니까요. 범죄들의 경우에는. 예.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